이제 1강에서는 이제 전문, 그리고 첫 번째 경제 분야, 일자리 노동 분야,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검토와 토론을 이뤄가 볼 예정입니다. 일단 그럼 강령이라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저는 사실 강령이라는 그 자체가 자세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쳐봤을 때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열거한 것이다 해서 이제 뭐 비슷한 말로 계속 정강정책, 선거 강령, 기본 강령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보고서나 이런 것들 중에서 선거 강령, 기본 강령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사전투 의미 자체로 이제 어떠한 기본이 되는 방침이나 규범을 말하기도 하지만 정책이나 공약,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결국 그 어떠한 단체나 조직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담긴 정책이나 공약을 의미하는 측면도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 용어가 계속 반복해서 쓰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당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여서 권력 기구로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거에 기반이 되는 당의 강령이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 가치, 행동 지침 그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강령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가치가 그 정당의 존재 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운용할 경우에 이제 국가 비전과 방향과 직결되는 이 정책적 지향성을 가진 강령이 이제 굉장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은 이념과 정책의 동질성보다는 지역적 기반에서 이제 기초를 해서 탄생하고 많이 이합 집산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선택에 따라서 이합집산과 합당 분당 등을 해옴으로써 이제 어떠한 이념적 정체성이나 정책적 지향성이 형성될 기회가 박탈당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즉 어떠한 또 그 한국 정당의 특성이 어떠한 특정 집단을 대표한다라는 어떠한 이념적으로 흘러갔던 역사적 흐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포괄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하였는데,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당이 어떠한 동질한 이념적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이제 정당 자체와 그 정강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한 철학적 기반이나 정체성이 좀 미비한 측면이 많다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이제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채택한 것이 그 기반으로 그 뒤로 이제 한 30년 동안 강령이 바뀌지 않고 이 강령으로 채택되어 활용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독일의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좌파의 대표적인 정당으로서 1863년 이제 노동운동에 기초한 독일 노동자협회로서 이제 창설이 되어서 혁명주의 노선을 타야 한다. 하지만 정당 내에서 우리가 의회에 진출해서 그 공적인 권력으로서 기능을 하는 의회 민주주의 노선을 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선 갈등 투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뒤로 이제 또 다양한 강령을 채택을 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 재건을 하는 선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운동과 이제 정치 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에 1959년에 마르크스주의를 청산하는 자신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가진 이제 강령을 청산하는 내용을 가진 강령을 발표하고 그것을 채택함으로써 집권을 성공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독일의 이제 3인당은 이제 자유와 정의, 연대라는 이제 기본 가치를 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토의하고 제시하고 협력해서 현실화하는 그 과정을 정당에서 성숙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정당 강령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토론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같은 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반발도 일어나고 극렬한 반대도 뭐 처하게 되지만 그래도 결국 그 자유정의연대라는 천명되어 있는 명확한 가치들 안에서 협치하고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그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보자면 그 기존의 지향점을 마르크스주의에서 자본주의의 개혁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이제 마르크스주의 기존에 철저하게 이제 그 3인당의 정체성으로 가져왔던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하는 것. 즉, 그것의 핵심이 되는 계급투쟁, 계획경제 등 사회주의적 경제정책들을 이제 채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또한 이제 대신에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는 포기하지만 좀 더 대중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는 그 강령을 만들었고요. 또 거기서 이제 노동자 계급의 정당을 이제 천명해왔던 당의 성격에서 워딩 자체를 국민의 정당이라고 바꿔가지고 어, 굉장히 획기적인 강령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중립국으로서 독일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는 이 가치적인 목표를 추구해 왔던 기존의 강령과 이제 기조와는 다르게 거기서 탈피해서 사실상 굉장히 원래는 반대하였던 친서방의 외교 노선이라는 어떠한 기조를 보임으로써 이 자체는 이제 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자체를 어떠한 큰 변화를 줌으로써 굉장히 그 강령이 채택되고 그게 집권으로까지 이어지는 큰 영향력을 발휘한 그래서 그 정당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 기반을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저희가 이제 우리 강령을 보기 전에 좀 강령을 어떻게 우리는 봐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미국 민주당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우리 민주당 강령을 제가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또 하나가 뜨는 것 중에 유튜브에 2022년에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했던 이제 강령 관련한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럽 쪽 강령도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 민주당 강령은 뭐 합판이 된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 서문 그 바로 다음에 여기서 보실 수 있겠지만 당시 이제 2020년에 제시된 거니까 코비드 팬데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정책과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해서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특성상 그 뭐 개개인 의원이나 어떠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의 강령의 구속은 유럽보다는 훨씬 더 덜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당의 강령은 그 당원들의 이제 어떠한 의무성이나 이제 책임성이 좀 더 이제 유럽보다는 덜한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강령 그 자체만으로 당원들과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 있어서의 소구력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도 이제 전 당 대회에서 미국은 이제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강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령을 채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떠한 절차로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정치에 있어서도 어떻게 강령이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미국 강령 같은 경우는 보다 이런 식으로 시의성이 보다 굉장히 높고 구체적인 정책적인 강령을 제시를 함으로써 보다 좀 공약이나 정책적인 네, 특성이 더 강한 것을 특히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저도 그래서 결국 강령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 할 수도 있고 정체성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했을 때 결국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익희 선생님께서 만들었던 민주당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 후에 이제 신민당, 신한민주당, 새정치주민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해서 이렇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까지 오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역사이자
강령의 이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훑는 거는 저는 무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불어민주당 강령의 역사를 조금은 또 짚고 넘어가고 또 그중에서도 전문에 대해 어떤 워딩을 쓰면서 우리 민주당이 흘러왔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 강령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 우리 정당의 특징은 특정 계급이나 특정 이념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정당을 대전제로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1955년 신익희 선생님이 만들었던 민주당에서의 창당에서의 그때 뭐 강령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서 창당 선언문에서 나오는 이제 명시되는 중요한 가치적인 이념을 말하자면 국민민복의 보장, 민주 세력의 집결 강화, 또 어떠한 형태의 독재도 배격한다, 생산의 증강, 분배의 공정, 자유와 민주의 통일 이렇듯이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이제 독재를 배격하고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뭐 이러한 이제 가치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민당으로 왔을 때는 자유민주 세력의 총결체, 모든 제야 민주 세력의 범국민적 정당, 정권 교체를 이룩하여야 할 수임 정당, 전진 정당, 정책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한민주당은 이제 거의 뭐 신민당의 강령 체제를 거의 다 뭐 그대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에 공헌하는 건전하고 전통적인 자생적 민주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이제 강령의 전문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조국 광복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선도해온 이 나라의 정통민족, 민주 세력이 모인 정당을 천명하면서 참여민주주의, 공정한 시장경제, 바탕의 중도 국민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를 추구하기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새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참여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또 얘기가 되는 그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워딩이 이때 처음으로 강령에 있었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나라에서 정권 교체 그리고 또 최초로 무슨 당이 아닌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어떤 정당으로서 집권을 성공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새천년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 정통 세력, 개혁적 국민정당,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추진 주체라고 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를 3대 이념으로 가져갔고요. 5대 목표로는 첫 번째가 인권 민주국가의 실현, 두 번째가 전면적 개혁의 완성과 지식 정보화 촉진, 세 번째 생산적 복지의 정착, 네 번째 국민 대화합 실현, 다섯 번째 남북 화해 협력과 민족 상생 구현 이렇게 강령 정문에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열린우리당에서도 이제 강령 전문에서 정통 민주 개혁 세력을 표방을 하고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의 실현,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나라의 구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의 건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 열린 정치의 길, 참된 정치 공동체, 민주주의 정통 세력, 개혁적 국민정당,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추진 주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 민주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계열로 불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당이 이름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있었는데 이때의 정부가 굉장히 좀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그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뭐 우리 민주당의 철학과 강령 뭐 이런 그 보고서를 좀 참고를 했는데 이제 열린민주당 다음에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소나무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주통합당 해서 통합민주당 해서 이런 계열을 포함하는 어떤 강령을 좀 찾았는데 자료를 찾기가 우선 너무 어려웠고
그때 당시 이제 소나무 민주당 2011년에 그래도 좀 그때까지의 뭐 1기 민주당, 2기 민주당, 그때 당시 뭐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부터 해서 그렇게 같이 좀 분석해 낸 걸 봐서 그 전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또 민주당의 역사적 그 강령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좀 어떤 공통 키워드나 이제 정체성 가치를 보자면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평화라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걸 알 수 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 때 시대 변화와 시대 담론을 담아내는 정당을 이제 표방을 하면서 민주, 복지, 평화,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가져갔고 민주 계열이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 시대가 변하고 그 시대상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진보 진영의 진보 지식인 이나 뭐 진보 계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신자유주의에 포획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의 측면 이런 거 우리가 분배와 평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민주주의 지금도 그 자유민주주의 논쟁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쪽에서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성장, 번영에 좀 치중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비판을 받았던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와 경제 민주화를 사실 우리가 민주계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체성이자 정책으로서 내었지만 사실상 이 두 가지 담론은 다 이제 2012년 선거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그냥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들의 정체성도 경제 민주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책 선거를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주도권도 뺏기고 정권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정권을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우리 정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봤을 때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을 또 했던 토론회 자료집들을 제가 좀 다 찾아서 봤는데 그 초반에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집 또한 결국 이때 당시에 그 마지막이었던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령을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16년에 전면적으로 이제 강령 개정을 하고 2017년 이제 대선 준비, 갑자기 생기게 된 대선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민주당에서 뭐 강령과 정체성, 철학, 뭐 경제 분야, 정치 분야 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를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설정을 해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서 지금의 이제 정당, 우리의 강령 체계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하게 나왔고, 거기서 이제 포용국가, 뭐,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런 워딩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2022년, 우리 전당대회 직전에 이제 강령에 대해서 이제 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소득주도 성장을 빼고 일거주 1주택 1거주 뭐 이런 워딩을 뭐 실소유주 혹은 소득주도 성장은 뺀다던가 그리고 뭐 소득주도 성장을 포용 성장 이런 워딩으로 바꾼다던가 하는 좀 사소한 이런 이제 개정이 있고 좀 수정이 있고 지금의 강령의 이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유능한 민생 정당 그리고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주 계열의 정당이 강령이 가지고 있던 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 계열 제야 세력과 다 합쳐져 있는 어떤 정통적인 민주 세력을 이제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표현으로 이제 이어받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전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보다 이제 지금은 이제 유능한 민생 정당을 강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거는 핵심 가치로는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 이렇게 5가지 키워드 핵심적인 가치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 이제 5가지 정책 목적으로는 이제 특권과 차별,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겠다.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감염병,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하겠다. 생명, 그리고 이제 포용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혁신과 성장을 통해 국민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변형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해서 이 공정생명, 포용, 번영, 평화의 다섯 가지 핵심 가치에 대응하는 어떠한 정책적 지향성을 전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경제 강령으로 가면요. 이제 글로벌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 확립을 목표로 총 하나, 둘, 총 9가지 구체적인 이제 어떠한 대안 뭐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뭐 포용 경제 기반을 구축, 혁신 성장 강화,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사회적 경제 성장 기반 조성과 지역 공동체 발전, 농수축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조세 정의와 재정 민주주의 구축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봤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내용 역시 밑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제 뭐 핵심 좀 소제목 차원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어, 넘어가고요. 다음은 이제 이 경제 분야 연결해서 이제 일자리 노동 분야에는 노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적정 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 환경 구축, 참여, 존중, 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노동 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내걸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것과 연결지어서는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 체제를 이제 목표로 한다 해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우리는 좀 내세우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생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안정망과 중앙지방 간 균형 복지, 건강권 보장과 국가 보건의료 체제 확립 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과학기술 강령을 넣기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과학기술 강령도 이 강령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과학기술 발전 혁신 기반을 구축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목표로 한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제고를 목표로 이제 되어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원 체계 혁신, 그리고 미래사회 변화 대비 및 디지털 격차 해소, 개방형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제고 이렇게 강령이 뭐 제시되어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다 한 번씩 훑어보고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좀 하나의 세계관으로 연결되는 이제 우리 당의 정체성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세계관이나 그렇게 그 세계관을 가지고 짜여져 있는 각 분야별 우선순위나 지금 시의성, 현대 시대가 해결해야 하는 뭐 생계 과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좀 이게 백화점식, 나열식 강령이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지금 좀 그리고 뭐 하나의 이제 어떠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 혹은 정책 목표를 위해서도 사실 그래서 결국 이 경제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각각 나눠져 있는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좀 나열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사실 그래서 읽을 때 자체는
불만을 갖지 않게 '아 다 필요한 거구나.' 하면서 읽을 수는 있지만 결국 다 읽고 나서 뭘 그래서 중심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게 무엇이며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되게 전략적 '어떤 전략을 세워야겠다. 어떤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는 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2016 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령 관련해서 경제정책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세미나에서 어떤 교수님이 제시해 주셨던 경제 분야 우선순위 및 과제를 제가 좀 뽑을 수 있었는데 경제 분야 선결 과제라고 좀 돼 있었는데 저는 좀 우선순위라고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2016 년이면 거의 뭐 한 8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렇게 좀 우선순위가로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 있고 혹은 이게 진짜로 반영이 되어 있을지언정 이거를 우리가 우리 당이 되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떠한 집중도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 분야에 강령이 있다면은 이제 뭐 그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당연한 어떤 당위성을 가진 개념이나 가치를 이렇게 열거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전략과 정책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를 이제 고민해서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강령이 되려면 이 우선순위가 우선 반영되지 않아 그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넣어 봤고 이것 역시 아직도 지금도 우리가 경제 분야에서 계속 개선이 일어나야 한다고 되어 있는 지점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넣어 봤습니다. 그때 첫 번째는 이제 재벌 체제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이제 뭐 공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재벌 체제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민주 계열에서 이제 재벌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제 선진적으로 시장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재벌 체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했을 때 뭐 자본주의가 좀 더 선진화될 수 있는가라는 어떠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주뿐만이 아니라 주주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다 포함하는 어떠한 자본주의에서의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포함하는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느냐. 그리고 이게 진짜로 지금의 우리나라 자본주의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념이냐. 이거에 대한 토론과 강령에 대한 반영 뭐 이런 식으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으로서만 제대로 대기업과 경쟁해서 자신의 이제 뭐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어떠한 뭐 상황들에 대해서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중소기업끼리의 집단 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또 경제 분야와 이제 균형 발전 이 뒤에 나오는 정치 분야와 같이 가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과 또 이어져 있는 건데 광역 경제권을 신설을 해서 이게 경제권을 광역적으로 잘 나눠서 어떠한 경제권이나 이제 뭐 권한을 이제 분할을 함으로써 경제도 살리고 어떠한 자치적인 정치적인 어떠한 권한도 살릴 수 있는 뭐 그렇게 나눠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유연 안정성 해서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해 가지고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문제는 정말 뭐 당장 10 년이 아니라 10 년, 20 년,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어떠한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민주계열과 진보계열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은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보수 진영 네. 보수 진영의 이제 그 신자유주의적 이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포획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되게 굉장히 좀 단순한 반감이나 이제 비판적 세력 비판으로서 이제 존재를 해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안정성이라고 하면은
결국 또 신자유주의적으로 빠진다는 비판에 이제 빠질 것 같아서 이제 유엔 안정성이라는 개념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을 좀 더 제고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이제 뭐 그 비안정성을 이제 임금으로써 특정해서 안정적성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준다던가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안정성을 뭐야 보장을 하고 다른 어떠한 노동자들의 권리들을 이제 보장을 하면서 노동시장을 어느 정도 유연성을 인정하는 뭐 그러한 이제 논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제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어떤 정치 집단도 사실 그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국가에 제대로 된 어떠한 지향점이나 상을 그리고 그 개념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한 거를 국민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과제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계속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해가지고 이미 계속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 제조업 국가에서 그 다음 우리의 주요 산업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려를 했을 때 이 신제조업부터 이제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것을 또 경제 분야에서만 이거는 또 얘기하고 이것을 더 이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본 통제 및 금융시장 뭐 규제라고 이때 2016년 자료에는 이제 금융시장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8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워딩 자체가 지금이랑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핫한 주제인 전 금융시장 선진화를 넣어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비전과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강령에도 넣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자본주의를 이제 자율적인 시장과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그 위에 토대에서 어떻게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가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강령 자체에서는 이제 뭐 토지에 대한 뭐 공공성, 뭐 토지 공공성, 국민 주거권 이런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전 금융 부분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빠져 있다는 건 좀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떠한 세계관이나 우선순위가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과제나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이제 뭐 의제 중심으로 이제 단순 나열된 게 아니라 우선순위와 의제가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떠한 철학과 세계관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강령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경제 분야는 이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일단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